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은입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죠. 경제 전문 갓 고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란 기자님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고란 기자님과 함께 8월 17일 화요일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을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요. 뭐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3배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열어서 3시 반에 문을 닫잖아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네. 365일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다이내믹하게 너무 뉴스들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캐치업을 해줘야 돼서 제가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그 네. 인프라법 관련 얘기인데요. 네. 그 인프라법 관련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밤에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상원에서 이른바 이제 와이드난과 원어안이 이제 약간 대립을 하다가 와이드난 쪽으로 네. 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행이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100명의 상원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이제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네. 이게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원안이. 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그닥 큰 영향이 없었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그 업계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뭔가 파장은 안 미치나? 네. 왜 그런 거지?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른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하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으로 법안이 넘어가니까 벌써 하원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요. 신생 산업의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하원은 브로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네.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원에서 통과된 그 인프라법안데 그 암호화폐 관련된 브로커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 사회 시간에 우리 앵커님도 배우셨겠지만 네. 헌법, 네. 법률, 명령, 규칙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뭔가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밑에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행정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바꾸기가 쉽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통과해야 될 거, 뭐 서로 합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 그 모호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 모호한 게 실은 여기서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는 말이지 이거야라고 정을 해주면 법안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브로커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 업계 혼란이 일고 있다. 여기 이런 대응 지금 업계에서 계속 이렇게 말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재무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브로커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만 IRS, 그러니까 국세청이죠.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네. 개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의 경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새롭게 요구되는 일은 없을 거다. 하면서 암호화폐의 그런 근심을 좀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포괄적인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 활동이 세금 코드 기준 하에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이드라인은 아마 이번 주 공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제가 아까 하원에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법안이 사실 인프라법이 굉장히 두터운 법안이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한 하나를 바꾸자고 하면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건드리려고 하면 그간 그 법안 통과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조항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야 그럼 바꾸는 김에 이것도 바꾸자고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또 잡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법안 자체를 고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해소해주고. 방식으로 네. 업계의 우려를 좀 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요. 바이낸스 관련된 것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어 삭제되고 또 원화 표시도 음. 삭제돼서 우려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해주시는 말씀이 네.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그냥 그 사이트에서 삭제가 된 걸 투자자들이 발견하고 네. 사라졌어. 어떻게 된 없어졌어. 거지? 네. 라고 하면서 원화도 사라졌어. 이런 네.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홈페이지에 바이낸스가 아예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내용이죠? 한국어 삭제 및 원화 표시가 삭제됐다라고 아예 공지를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식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13일 저녁 8시부터 원화 거래, 원화 결제 옵션, P2P 신청, 네.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왜 그럼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네. 이용자들은 모든 관련 P2P 거래를 종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광고를 중단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요.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포함해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삭제가 됐을 때는 추측하기로 이거 특검법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공식 발표에서 역시 특검법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라고 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그 정부가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역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너희들도 대상이다. 그러니까 ISMS 받고 원화 입출금 하고 싶으면 원화 계좌 받아라라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ISMS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사실 이거 한 6개월 정도 거치면서 컨설팅 받아서 한 돈 조금 한 3억인가 정도 들면은 네. 이제 해결이 돼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문제가 그렇죠. 뭐냐면 네. 서버를 한국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버를 한국에 둔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 거래소 가운데 이 ISMS 요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를 비롯한 다른 거래소들 역시 다 뭔가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그 FTX 거래소 네. 있잖아요. 거기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래소. 여기도 갑자기 이미 네, 그렇죠. 한국어가 삭제가 됐어요. 네. 서비스가. 바이낸스보다 빠르게 대응을 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보니까 그 15일에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그 네. 일본계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관계사이긴 한데 법인이 일본에 있는 만큼 여기도 해외 거래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규제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삭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비트프론트의 경우에도 뭐라고 공지를 냈냐면 그 다음 달 25일 한국에서 개정 시행되는 특근법 및 규제 당국의 운영 가이드에 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다. 네. 9월부터 한국 신용카드의 결제 지원도 종료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특근법 때문에 지금 모든 그 거래소들이 다 한국 서비스를 지금 차례차례 삭제하고 있거든요. 뭐 FTX, 바이비트, 게이트.io 이런 것들, 바이낸스 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FTX나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한국 신용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뭐 이런 발표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여기도 조만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규제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최근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말레이시아 규제 준수를 위해 네. 16일 오후 1시부터 말레이시아 링기트 거래 및 결제 P2P 신청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네.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그 각국마다의 규제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뭐 한국어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네. 원화 거래를 뭐 중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주 2번 코인 시장의 변화를 짚어주시면서 소개했던 이슈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상황까지 짚어주실 텐데요. 저희 방송만 보시면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역시 5개의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즐거운 소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저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네. 라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요. 10만 달러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요. 네. 뭐 100만 달러 여기까지 막 나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5월 달에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사실 쏙 들어갔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래서 뭐 3만 달러 깨진다. 그다음 1만 달러까지 가야 1만 달러 된다. 간다, 뭐 2만 달러 간다.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다시 다시. 10만 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장의 활기를 느낀 게 얼마 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3만 달러, 3만 3천 달러 선을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4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5만 달러, 굉장히 좋죠. 7만, 10만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소위 차트가 이제 과거의 기록이긴 하지만 네. 미래를 예측할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 봤더니 이 비트코인이 4주 연속 이른바 주봉이 와. 4개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이 그려진 거예요. 쭉쭉 뻗어졌죠. 2달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낙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최근 저점에서 50% 이상 오르면서 세상의 주목을 다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긍정론에다가 한 표를 보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코인쉐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고 전략 책임자가 나서서 비트코인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활활 타오르고 표현이 참 있다. 좋죠. 네.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법에 있는 그 부분이요. 그 IRS 국세청 보고 의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이자 촉매제로 여기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낸다는 부분은 다시 말하면 규제권으로 제도권으로 네. 들어왔다. 정식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 여기 네. 모회사의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죠. 네. 여기 베리 실버트 이분이 꿈꾸는 게 암호화폐 업계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다라는 이제 네. 목표를 갖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정도로 이제 뭔가 영역을 막 확장하고 있는데 참고로 코인베이스 지분도 DCG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베리 실버트가 15일 날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네. 10만 달러 가격대를 비트코인의 자석, 마그넷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만 달러에 거부할 수 없는 붙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사실 이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실버트가 2019년 6월 20일에도 이렇게 2만 달러를 마그넷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비트코인이 4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2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여기가 마그넷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로 가격이 붙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야말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10만 달러를 마그넷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참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투자자들의 마음이 들썩들썩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이 하락장 속에서 상처받았던 개인들도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데 또 주목해야 될 점들은 기관들도 다시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격 전망하는 것 중에 네.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네, S2F 모델이요? 플랜 B가 이제 만든 모델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특정 자원의 희소성을 가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이제 가정에 따라서 만든 모델인데요. 네.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시면 아마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어떤가요? 왜냐하면 네. 과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데이터는 정말 그 모델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그렇게 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7월 마감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4만 7천 얘기를 했었어요. 스톡 네. 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근데 당시만 해도 야 어떻게 4만 7천까지 가냐라고 했었는데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0만 달러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기관들도 여전히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 중인 기관 투자자와 초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돈이 있는 분들을 네. 대상으로 해서 그 암호화폐 전문 투자업체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 NYDIG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와 함께 새로운 비트코인 펀드를 팔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6개의 패시브 상품에서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 약간 그 이 회사가 좀 네. 약간 유명하잖아요. 이 네. 비트코인 업계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 제이미 다이먼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자기 직원들 중에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있으면 다 뭐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했어요. 그런데 JP 모건이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펀드를 판다? 정말 엄청난 네. 변화죠.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골적인 가입 권유나 홍보는 금지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제 팔겠다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규정했던 곳에서 고객들한테 판단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뭔가 사기는 아니니까 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CNB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JP 모건의 이번 행보는 비트코인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월가의 시선이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조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정말 많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렌 버핏만 좀 그 입장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그렇죠. 그 네. 빅쇼트 영화 혹시 네, 네, 아세요? 네. 거기서 주식 영화죠. 스티브 캐럴이 연기했던 그
네. 그 아이즈만 같은 네. 경우에 이분이 이제 소속된 곳이 뉴버거 버먼 여기 포트폴리오 매니저시거든요. 이분이 사실 비트코인의 존재 목적을 모르겠다.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2018년에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요, 이 뉴버거 버먼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 네. 환영해드려야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입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사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제 입장을 바뀌는 게 시대 흐름에 이제 편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투자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것이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1% 정도 하락이 있었음에도 정말 도망차를 외치면서 이거 붕괴가 다시 한번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 네. 분위기가 제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진짜 이 3만 달러 깨지는 거 아니야? 네. 진짜 10,0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야말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거거든요.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는 데이브 더 웨이브라는 네. 분은요. 8월 이후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네. 아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로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맞아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 역시 역사상 최대 세계 금융시장 붕괴가 올 거다. 비트코인이 24,000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그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에 버블이 끼어있기 때문에 네. 이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네. 사지는 말고. 라고 해서 아예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달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너무 낙관론에 막 매몰되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론에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쭉 따져보시면서 본인의 가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들여다보면 이게 단기적인 버블이 꼈냐를 말씀하시는 거고 단기적인 조정이 올 것이냐를 관측을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큰 이견이 없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네. 듭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8월 17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암호화폐 권력이 교체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에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앙 정부 독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을 정책이 좌지우지한다?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고 위험인데 이게 아니라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쪽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건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가장 큰 어떤 해소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여겨졌던 거기도 한데 중국 정부가 이제 채굴을 단속하고 또 이제 중국 위주로 이제 채굴 산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그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13일 날 새벽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채굴 난이도를 7.3% 높였습니다. 네. 그 난이도와 이제 비트코인은 약 이제 2주에 한 번씩 네.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채굴 난이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라는 게 채굴이 얼마냐 어렵냐라는 거죠. 해시레이트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그냥 아무나 와서 쉽게 채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채굴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난이도를 높이고 해서 이게 해시레이트와 난이도가 이렇게 조정을 이루면서 그 이른바 비트코인의 그 발행 계획 있잖아요. 그 블록당 몇 개가 발행된다라는 이 발행 계획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발행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갑자기 중국 채굴자들이 5월 달에 이제 중국 정부가 채굴 및 거래 네. 금지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있던 채굴장들이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네. 갑자기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네.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지금 현재 5월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해시레이트가 현재 42.1% 하락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네. 채굴자들이 이탈하면서 내보다 떨어졌는데 난이도를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채굴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커플? 인과관계는 네. 없는데 같이 움직여요.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일제히 철수를 하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보안성이 약화가 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큰일 났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충격이 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해시레이트도 다시 올라오고요. 이걸 그 업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해시레이트 급락을 이제 블랙스완 같은 것에 비유하고 이렇게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생겼네라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서 쓰던 그 채굴기들이 이제 옮겨가죠. 네. 뭐 남미로도 맞아요. 가고요. 만약에 네.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 막 그 채굴기들이 막 실려서 막 실어가지고, 그죠? 옮겨가고 그다음에 도착해가지고 그걸 세팅하는 사진들이 막 나오고 네. 조금만 기다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만 이게 기다려. 맞아 네.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에 있었던 중국이 좌지우지했던 채굴 권력이 일종의 이제 다른 쪽으로 약간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어제 베리 실버트가 트윗을 한 게 있는데요. 재밌는 게 그 채굴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중국계 마이닝 풀이 1, 2, 3, 4, 5 뭐 네, 다 차지했어요. 압도적이었죠. 미국계 마이닝 풀은 5위에 들까 말까 막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파운더리 USA가 13.02%로 마이닝 풀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을 차지했군요. 그러니까 이 파운더리 USA는 뭐 이름에도 있죠. USA. 이게 DCG 계열의 이제 마이닝 풀이거든요. 네. 여기가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계 마이닝 풀이 1등을 한 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시장 권력이 지금 넘어온 거고요. 그 되게 우려했던 해시레이트가 떨어져서 이게 보안성 이렇게 우려했던 일들은 결과적으로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네.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요. 오히려 그 시장 권력을 채굴 권력을 좀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네. 오히려 길게 보면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해시레이트 지표가 비트코인과 커플링 되는 개념으로도 여겨져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반등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채굴 상황이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량도 좀 미국 쪽으로 옮겨갈 것도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이제 시작이 네.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은 급등했습니다. 네. 뭐 당연하죠. 랠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계 거래소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니까 네. 더 이상 거래가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11일 기준으로 보니까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 미국계 주요 거래소의 주간 및 주말 비트코인 거래량이 3월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네. 같은 기간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이제 이른바 중국의 아시아 거래소를 보니까 지난 1년간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비슷해.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미국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계는 그냥 그 제자리에 있다. 근데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뒤로 퇴보한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는 이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이낸스와 FTX에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요. 그 세계 협정시 UTC 기준으로 해서 16시쯤에 네. 급증합니다. 이 16시가 어떤 시간이냐고 하면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낮 12시, 네.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예요.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베이징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정이에요, 자정. 네. 자정에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그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UTC 기준으로 해서 서구권이 깨어 있을 때 활동하는 시간에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서구권이 약간 잠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줄고 네. 이런 걸 보면 주도권이 이 뭔가 아시아 쪽 네. 중국계라기보다는 서구권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어쨌든 그 유허 부총리가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한 유허 부총리가 나서서 채굴과 거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나선 만큼 중국에서 다시 뭔가 붐이 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책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서구 진영으로 좀 그 권력이 넘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거래도 실제로 그쪽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세 번째 이슈도 바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파월이 가고 브레이너드가 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네, 건데요. 그렇습니다. 파월, 브레이너드 다 연준 이사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분들인데 네, 이 분들이 사실 모든 자산시장, 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시장에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코인 뉴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들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바이든 시대에도 과연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인가 이걸 두고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도 봐야겠죠. 상황이 좀 어렵게 됐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되게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네. 중앙은행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들어서 이제 연준에서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매파적 발언하는 분들을 보면 그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연준 이사들이 아니라요.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약간 상황이 그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 바이든 정부의 그 통화 정책 방향과 제롬 파월의 통화 정책 방향은 일치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 사실 시장이 월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고 뭔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월가도 그 연임을 바라고 행정부도 자기들과 뭐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민주당 네. 상원 쪽에서 이 파월에 대한 약간 비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금융 규제와 관련돼서는 파월이 약간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완화하자. 입장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약간 힘센 금융위원회 힘센 분들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뭐 네. 그 샌더스 같은 분들은 금융회사를 강력히 규제해야지 그렇죠. 라고 이제 입장을 펴고 있는 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규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간 완화적인 네. 입장이고 야, 규제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민주당 상원 쪽에서 파월을 연임을 하지 말고 여기서 임기를 끝내고 네. 새로운 사람을 앉히자라고 해서 이제 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이제 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파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때 더 많이 갈등했어요. 네.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정책 방향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미 금융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월 의장이 연임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금융 규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지자들의 한 표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월 연임에 대해서 파월을 만약에 연임시키면 야, 너 표 떨어져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이든도 자기 민주당 얘기를 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쪽 의견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사실 연임이 유력합니다. 가능성을 놓고 네. 보자면 연임 쪽에 더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점점점 민주당 쪽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연임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네.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규제를 좀 풀어주자, 완화하자라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기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자산 시장 전반에 전체에 대해서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이른바 연준의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 유동성을 굉장히 시장에 공급하면서 2020년 코로나 3월 충격 이후, 쇼크 이후에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네. 주식, 부동산 뭐 다 올랐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역시 사실 그 코로나19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빨리 급등할까라고 이제 맞아요. 예상했던 사람들이 네. 없었을 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들 말고 야, 돈 너무 새롭게 많은데 눈 둘 때를 필요했죠. 다른 데 어디 투자할 데 없어?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돌렸던 거고요. 이른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야,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당연히 돈값이 싸지니까 네. 대안 자산, 금을 찾아야 되는데 금 말고 비트코인 쪽으로 해서 이제 기관들이 디지털 눈을 금, 돌렸던 네. 거죠. 이렇게 해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모든 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유동성, 어떻게 보면 넘치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자산 가격,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 물러나고 누가 오느냐를 볼 수 있으면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나 바이든 정부 쪽 사람이고요. 통화 완화 정책,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들의 약간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네. 이렇게 막는 약간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좀 저지 네네. 되겠죠. 그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금융회사들이 기존에는 규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산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 네. 투자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네. 이게 터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야, 이렇게 마음대로 투자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면서 굉장히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 유동성 완화, 비둘기파적인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요. 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면서 월가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하면서 월가의 투자 행위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규제가 강화됐을 때 월가가 약간 그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또 다른 규제 기관으로 이제 CFTC 위원장이 지금까지 네. 이제 공석이었어요. 여기에 그 지금 현재 로스틴 베넘 이분 이제 이 임시 대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그냥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식 임명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분이 과연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과거 한 연설을 보니까 암호화폐는 실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금융 투명성을 높여 부패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약간 네. 친화적인 입장을 내걸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SEC의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이 암호화폐 감독 관할권을 두고서 아마 맞짱을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네. 서로 우리 거야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가 90%가량도 아마 연임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불리는 중요한 자리에 다른 분이 이제 오신다면 브레이너드가 온다면 또 그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도 10월 안에는 이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진행되는 상황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진짜 이더리움 킬러 카르다노. 나왔습니다. 네, 에이다. 네. 아, 국내에도 제가 느끼기에 이제 체감적으로 에이다 투자하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아, 네. 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아, 네. 진짜 그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시즌 2다 불장 두 번의 이제 불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불장에 고점에 알트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요. 네. 아직 원금 회복 못한 분들 계십니다. 네. 중간에 꽤 만약에 많죠.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고점을 아직 회복 못한 코인들이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죠. 네. 네. 근데 예외가 하나. A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제가 보니까요. 업비트 기준으로 2018년 1월에 1,995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는 거의 100원 언더로까지 갔었거든요. 네. 야, 도대체 저 고점을 언제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5월 16일에 그 시장이 이제 하락하기 전에 3,00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보다 50% 추가로 오른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요. 네. 14일에 보니까 2,61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 지금 현재도 한 2,400원 선 이제 그렇습니다. 고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을 보자면요. 그러니까 12배 오른 거예요. 12배요. 네네. 네. 12배는 네. 연초 200원이었거든요. 2,400원 됐으니까 12배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12배 상승 누구나 이 꿈꾸는 아, 숫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자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네. 주변에 야 이거 어때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그닥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코인이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블록체인을 네.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해서 나온 거예요. 대항마로 나온 네. 거죠. 네. 이른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플랫폼 체인에 내가 끝판왕이 되겠다라고 한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랫폼 체인이라고 하면 사실 그 위에 얹어지는 애플리케이션, D 앱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앱들이 많이 얹어져서 이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로드맵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어서 그 위에서 D앱들이 막 얹어질 때 네. 카르다노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조차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플랫폼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 보니까 D앱들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카르다노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플랫폼 체인이냐. 네. 라는 저는 약간 회의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해줄 맞습니다. 이슈가 나왔죠.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그 한계가 뭐냐면 이 로드맵이 이게 계획이 있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의 아마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한 로드맵보다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실현이 되는데요. 이 카르다노가 구현하려고 했던 그 스마트 컨트랙트 네. 이런 그리고 디앱들이 얹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 알론저 알론조 테스트넷이요. 네.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아마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거기 카르다노 홍보 담당자가 앞으로 한 달 내, 그러니까 9월 12일 알론저 업그레이드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으로만 꿔왔던 계획상으로만 있었던 발전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환호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라고 해서 약간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 임박은 에이다 가격의 매우 낙관적인 촉매다. 그렇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 후 기능이 활성화되면 와 에이다 가격은 여기서 수백 % 상승할 거다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기대감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 막상 이게 실현이 되면요, 라크 데이비스 말처럼 여기서 진짜 뭔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되면 정말 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업그레이드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태계 조성이 잘 안 되면 역시 여기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 생태계 조성 상황을 좀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호재 선 반영 맞습니다. 기대감에 올랐던 거고 사실 이더리움도 런던 하드포크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에도 올랐지만 하드포크 실행 이후에도 쭉쭉 오르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하드포크 그렇죠. 되니까 정말 이더리움이 소각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예요. 8,000개씩 되고 네. 이러니까 그렇게 호재가 있었던 건데 에이다도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시총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구매를 좀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더 신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가 좋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적립식이요. 돈을 한 방에 넣는 게 아니고요. 뭐 몇 달에 걸쳐, 한 3개월에 걸쳐서, 뭐 4개월에 걸쳐서 네.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면 이제 실패할 확률도 좀 네네. 줄어들고 그렇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좀 적립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코인인데요. 우리의 도지코인. 네. 네, 어떤 이슈인가요? 아, 정말 그 밈코인이 부활됐습니다. 네. 다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도지코인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한 이 민중의 화폐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 아닐까 정도로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이제 탈중앙화된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요. 디지털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떤 그 가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면 커뮤니티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네. 얼마나 활발하게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해당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커뮤니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코인 시장이 더 그런 맞아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이 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암호화폐로 살아남은 이유는 아마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강하기 때문일 네. 거예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 도지코인 역시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요. 일단 직접적으로 보자면 이 마크 큐반이라는 이 억만장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도지코인은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 네. 라면서 이제 교환 수단으로 도지코인은 강력한 암호화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이제 CNBC에 나왔거든요. 그럼 CNBC 트위터에서 우리가 마크 큐반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그 트위터를 날릴 거 아니에요. 그 밑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이거 옛날부터 해온 얘기다라고. 역시 놓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큐반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매버릭스 농구팀을 이제 샀습니다. 2000년도에 여기 이제 구단주인데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이미 티켓과 상품으로 도지코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은 건 2019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결제 코인으로 도지코인을 선택하면서 이걸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초에 팬들에게 이제 도지코인 결제를 이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 MAVS 네. 매버릭 구단이요. .com에서 여름 상품 판매 기간 동안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가격으로 네, 뭐 즐길 수 있을 할인을 거다. 해주나요? 네, 하면서 약간 도지코인에 대한 일종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올리니까 이제 여러 댓글들이 막 달리고 커뮤니티에서 좋아요가 막 몇천 개씩 붙고 막 이러면서 이 커뮤니티에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도지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른바 무한 공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발행이 발행할 수 되잖아요. 있으니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마크 큐바는 어떻게 보냐면 도지코인이 실현 가능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왜? 이 무한 발행 때문에요. 오히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그럴까요? 지금 네. 달러가 네. 지금 현재 통화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왜? 계속 발행이 되니까. 그렇게 좀 네. 비교가 되는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교환 수단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네. 때문에 힘들어요, 쓰기가.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한 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통화로 가격이 좀 쓰기에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결제 수단으로 네. 쓰기에는 좋다는 게 그 이른바 그 달러를 찍어내면서 일어나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있잖아요. 네.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이게 한 4%, 3% 정도 됩니다. 어느 그럼 정도인 건가요? 그러면 달러랑 비슷한 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화나 통화나. 3% 네, 해보자 맞아요. 뭐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이렇게 무한으로 찍어내니까 위험하다라고 할 필요는 네. 없고 오히려 그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크 큐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도지코인의 효용성은 가치 저장소가 아니라 디지털 통화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요. 가치 저장소로서는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는 이게 맞지만, 논리적으로 네. 맞잖아요. 근데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마크 큐반을 보기에는 그닥 뭐 이렇게 적정한 건 아닌데 도지코인의 가능성은 보다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진짜 통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좀 처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 도지코인이 처음 이렇게 좀 밈 코인으로서 부활을 할 때 당시에는 이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진 코인인지 아느냐, 장난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면서 투자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영국 축구 선수들도 지금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고 있다라는 제가 기사까지 봤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이런 걸 볼 줄이야. 이제 인싸 대열에 합류하려면 좀 도지코인에 네, 대해서 맞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와포드 FC 선수들이요 이번 시즌에 도지코인 유니폼을 입기로 했습니다. 스폰서가 어디냐면 암호화폐 스포츠 베팅 사이트 스테이크닷컴이요. 여기서 이제 도지 포인트를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라고 봤더니 스폰서십 이게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닌데 보니까 계약금이 최소한 70만 파운드 정도 됐고 이게 암호화폐로 지불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네. 여기서 그 파트너십 홍보 목적으로 스테이크닷컴은 1,000만 도지를 무료 증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이제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는 그 또 다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그 비트코인 로고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구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구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재밌는 게 그 메시가 이적을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요. 그러니까 이 네. PSG 코인이 그 약간 그 연봉 계약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문이 나면서요. 이 PSG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스포츠 선수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핫한 코인인데 지금 보유자들의 66%가량이 지금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다라는 기사도 봤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앞으로 전망은 어려운데 일단은 네. 도지코인 관련돼서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도지코인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네. 때문에 이건 통화가 오히려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통화로서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1도지 1달러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그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 항상 이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그 유명인들의 한마디 한마디 발언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이런 변동성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암호화폐 시세 비교 웹사이트인 파인더가요.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80%는 도지코인이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이 도지코인의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 올해 1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자 판단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핫한 코인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